해제해주는 요건은 단 하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 때만 해제를 해줄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예를 들자면 쉐브론 같은 경우가 벌써 요 사태가 난 지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베네수엘라로 이제 직원들 다 복귀시키고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아주 빠르죠. 더벨 SR본부 최명룡 본부장입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제법 이슈, 중남미 사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의 측면에서, 특히 생크션의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국내 유일 생크션 전문 매체죠. 생크션랩 조희준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이나 국제 정치적 이슈들 여러 매체나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은 다른 매체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제재 측면에서 이번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번 축출 사태를 만든 것은 마약과 석유 등 이런 그 이슈로 알고 있는데 마두로 축출 이후에 이런 제재 이런 것들이 좀 해제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부 제재 해제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잠깐 시리아로 한번 돌아보면요. 시리아는요. 아예 반군이 정권을 전복시켰습니다. 완전히 해서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서방이 원하는 그런 정권의 모습을 갖춰가는데도 제재를 해제하는 데 한 1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최종으로 미국에서 해제를 하면서도 마지막 여지는 뒀습니다. 니들 잘못하면 다시 복원시킬 거야라는 조항을 다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과도 정부를 지금 마두로의 부통령이었던 로드리게스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해제해 줄 리가 없습니다. 다만 해제해주는 요건은 단 하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할 때만 해제를 해줄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예를 들자면 쉐브론 같은 경우가 벌써 요 사태가 난 지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베네수엘라로 이제 직원들 다 복귀시키고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아주 빠르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나 베네수엘라에 가서 장사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표면적인 이유는 마약이었는데요. 이 미국 내 마약 문제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중남미하고 마약 거래 이런 게 계속됐던 건데 왜 지금이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로 마약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요. 다른 나라 대통령을 어느 날 갑자기 납치해 온 거잖아요. 이런 걸 할 때는 뭔가 이 사람이 완벽한 범죄자다라는 걸 해야지 우리 말 안 들었다고 데려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법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국제법이라는 것도 미국이 만들어간 국제 질서를 미국이 이미 다 깨부셨기 때문에 유엔이나 WTO나 IMF나 모든 체제를 미국 자체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여기 국제법을 들이댄다는 건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 힘의 세계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수없이 죽어가고 실제로 미국의 펜타닐이나 마약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게 매년 베트남 전사자의 2배, 3배 이상이 지금 죽어갔고 10만 명 이상이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약의 명분을 들이대면 다른 나라 특히 미국 내부에서는 설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약 이번에 델타포스가 가서 마두로를 잡았다고 하지만 잡아온 이후에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까지 오고 재판하러 가는 과정에 보면 다 DEA라는 마약 단속국이라는 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트럼프도 그 명분으로 마두로를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마약은 일종의 명분이군요. 그래서 미국이 마약을 가지고 지금 중남미를 어떻게 길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멕시코에 있습니다. 멕시코에 지난해 10월 미국이요. 멕시코 은행 3개를 마약 자금 세탁했다고 제재를 지정해버려요. 제재를 해요. 그래서 그 멕시코 은행 3개가 어떻게 됐냐면 2달 만에 다 망합니다. 그냥 뱅크런 일어나고 그냥 파산입니까?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은행에 멀쩡한 것들은 다 다른 데로 그냥 시급하게 다 매각하고 그 부분은 문을 닫는 지점 같은 건 문을 닫고 아니면 딴 데 매각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확실하게 보여줬죠. 이제 마약 가지고 너희들을 치겠다. 우리의 우방 멕시코는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친해도 마약 걸리면 이제 내가 그걸로 중남미를 길들이겠다라는 걸 멕시코에서 먼저 경제적으로 보여줬고 무력으로 베네수엘라에 보여줬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이슈는 석유 같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에 진출했던 미국 석유 기업들을 베네수엘라가 정권에서 국유화하고 또 축출했었는데 베네수엘라와 석유 거래는 또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럼요. 지금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약 3분의 1이 미국으로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요.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들이는 과정도 보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올 트럼프 정권이 작년 초에 들어서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의 거래를 모두 끊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끊게 만들었을 때 그때 미국으로 오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도 모두 끊겼었는데요. 한 4, 5개월 하다 보니까 미국이 안 거예요. 이거 끊고 나니까 이거 다 중국으로 가네. 그러면 이거 중국만 좋은 일 시키잖아. 그래서 작년 7월에 다시 허용해 줍니다. 네. 그래서 쉐브론이 다시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베네수엘라 안으로 돈이 직접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석유를 갖다 주면 물건을 가져가는 뭐 이런 방식으로 했지만 뭐 물건을 교환식으로. 네. 이게 좀 한국도 예전에 이란과 거래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차용을 해서 했지만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게 베네수엘란 석유의 3분의 1을 미국이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전부를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석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황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보도를 보면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물밑 협상의 조건이 지금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을 다시 백기를 돌려서 미국으로 오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 규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네요. 그럼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베네수엘라가 정상화된다면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0에서 50%를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미국은 에너지 시장의 절대 강자로 특히 이 오일은 달러 패권과 명확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패권을 향후 수십 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걸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마두로의 어떤 일탈, 뭐 마약, 뭐 그다음에 뭐 제재, 사회주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의 달러 패권과 연관시켜 본다면 왜 미국이 이런 일을 했을까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미국 우선주의, 실리 우선주의로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한 해석이 됐겠군요. 네. 이거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네. 유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네. 있고 쉐브론 이런데 주가는 오르고 오히려 그렇죠. 미국의 그 대형 오일 메이저들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소비 감소해서 유가가 한 WTI 기준으로 $50대대 중반으로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더 퍼올린다면 네. 뭐 유가는 상당 기간 안정될 수 있겠죠. 이게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미국의 물가는 일반 개인들이 체감하는 거는 석유값입니다. 그렇죠. 가솔린 네. 값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그 휘발유 가격을 얼마나 잡느냐가 정권의 유지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트럼프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마도 유가는 물론 뭐 유가를 예상하기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정치적으로 다 네. 해결되면 그렇죠. 얼마나 쉽겠습니까? 오펙 이슈는 또 다 별도의 또 이슈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뭐 천연가스 투자하는 거를 뭐 천연가스 투자는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과부제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워낙 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네. 봐야 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축출 이후에 미국이 결국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과도 정부를 이끌게 했는데요. 뭐 초반엔 반발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머리를 숙였다고 했다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과도 정부와의 이슈, 미국과의 생존 이슈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이거는요. 좀 미국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거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한국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거의 그대로 정부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 네. 군정 아래서요. 네네. 미국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우리는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미국을 뭐 비난했을 때 과거에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짓밟는 결정을 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런 패권국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석유를 빼가는 석유도 게 빼가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덜 들게 하는 게 그렇지. 가장 네.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로드리게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권 이양을 한다는데 정권 이양 해줄까요?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쉽사리 안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 군대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예. 내비두겠다. 예, 그게 누구든. 뭐 그렇죠. 사실은 미국이 네. 전 세계에 지금까지 해온 거고 그런 걸 뭐 솔직히 도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얘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번에 중남미 쪽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나 뭐 브라질, 뭐 중남미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최근 멕시코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거는 네. 그 멕시코에서 관세 부과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축하한다,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재산업화라고 할까요? 네. 이게 글로벌 재산업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고 이제 멕시코에도 상륙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무역보다는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안보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깨달았잖아요. 이게 뭐 멕시코도 그런 이제 그런 각성의 시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제 뉴 노멀로 보고 우리 기업들이 대응을 해야지. 이런 세상이 곧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 FTA 시절이나 과거 자유무역 시절이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해서 경영 전략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뭐 부담은 좀 커질 것 같은데요. 결론 당연히 부담이 커집니다. 네. 이제 멕시코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멕시코 안에 수출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철강이 그렇죠. 멕시코 내부에 소요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네. 그래도 멕시코가 좀 그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멕시코에 중간재를 보내서 이 중간재를 가지고 다시 수출할 때는 관세를 굉장히 많이 깎아주거나 네. 유예해주거나 네. 심지어 면제해주는 제도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멕시코에 대한 수출의 한 70%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보다 굉장히 불리해지는 건 있지만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타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당장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다 모든 게 디테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품목별로 어떤 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 왜냐하면 멕시코가 FTA 맺은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FTA를 안 맺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받는 것도 있는데 그 원산지나 조달선 이런 거를 다변화해서 어떻게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할 때 관세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요새 쓰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나 뭐 재고 전략 이런 것도 다 짜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점점 미국 모델이 우리의 이제 뉴 노멀이 된다. 뉴 노멀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에 이렇게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것들이 이제 똑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뉴 노멀이 EU도 그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의 큰 시장들이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대응해 나갈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 생션 리스크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중남미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무엇보다 생션 또 각국의 규제, 미국의 제재 이런 이슈들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생션 랩도 참고하시고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생션 랩 관련 안내는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